판결은 임대차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었는데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되게 많죠. 그래서 월세가 안 맞춰지거나 전세가 후임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이 안 맞춰지는, 뭐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임대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이제 해지 통보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언제까지 해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잠깐 좀 보면 주택임대차보법하고 상가임대차보법이 좀 다르죠. 보통 뭐 계약갱신이나 이제 임대차 계약 갱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라고 되어 있죠.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그 계약갱신 요구가 있는데, 여기는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약간 이게 법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랑 상가임대차는 법이 약간 달라요. 이 기간이 좀 차이가 있는데, 예전엔 같았어요. 근데 이제 바뀐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로 바뀐 거죠. 자, 어쨌든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기 이제 그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 해지 통보를 어쨌든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통보를 했어요. 근데 그 날짜가 만료가 됐는데 한마디로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상가 임대차 부분도 마찬가지. 상가 임대인이 있고 그다음에 상가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이제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했는데, 나가겠어요? 이렇게 해지 통보를 했는데 이제 그 임차인이 못 구해줬으니까 보증금 돌려주기 힘들다.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나갔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집만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럴 경우에 월세를 내야 됩니까? 이런 상황. 집만 보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비번이나 키를 주지 않은 상황이, 건네주지 않은 상황이니까 인도를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전출도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받아야지 전출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까 아니 뭐 이사도 못 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월세를 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그 1개월 전에 통보를 했는데 해지 통보를 했는데 그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를 그냥 그럼 다음 구해질 때까지 그냥 영업을 하고 있을게요 해서 했을 때 그 월세를 내야 되나요? 뭐 그럴 때 또 관리비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법이 일관되게 하나로만 쭉 가고 있어요. 그 판례가 이제 한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찾아놨는데, 자, 검언 명도, 이거 되게 오래된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판례를 좀 볼 때, 옛날 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이제 옛날 판례도 보고 지금 판례도 보죠. 근데 일관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제 판시하는 내용이 뭐냐. 임대차 종료한 다음에 건물 인도랑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입니다. 동시행. 쉽게 얘기해서. 동시행 이제 이런 건데,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동시행 항변권 행사해서 임차 건물을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이득이 이득이 있는 경우 부당 이득인지에 대한 여부는 적극입니다. 적극.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렵게 이렇게 써 있지만, 이 사람이 임차 건물의 점유를,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았으니까 임차 건물에 점유를 하면서 그냥 계속 뭔가 영업 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이득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창고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득이 있었어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이득이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월세를 지급해야 된다. 부당이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를 했으나 본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지 않고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대요. 이런 경우에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소극입니다. 이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실질적으로 있냐 없냐에 대한 이걸로 계속 일관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2000년도에 또 판례가 있습니다. 2001년도의 판례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임차인의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건물,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임대차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익 반환 의무 성립 여부도 소급으로 나왔죠. 왜냐하면 부당이득이 안 된다 이거죠. 사용 목적이 아니,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임대인한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판례입니다. 이게 이제 2021년도 4월달, 판례인데, 선고된 판례인데,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고 점유만 계속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 인도시까지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거 임대인입니다.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당연히 사용 수익을 했다라는 전제하에 사용 수익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임차인이 그 관리비를 부담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최종 판례 내용 중에 이게 내용이 좀 재밌어요. 근데 이 내용을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간단하더라고요. 내용 자체는 좀 간단하긴 한데, 갑이 을 주식회사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식당 운영을 하다 폐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3기 이후에 3기 이상의 차임연체, 이게 상가 임대차 법은 3기잖아요.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갑이 건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하루에 하루씩 두 차례, 그러니까 이틀을 했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이 건물에서 병단체 행사를 개최했대요. 뭔가 행사를 한 것 같아요.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건물 인도시까지의 관리비 전부를 지급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할 때까지 전부 관리비는 임차인 내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한 거죠. 갑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의 관리비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건물을 사용 수익한 2일분에 해당되는 관리비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한 관리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상가 건물을 사용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보증금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못 받는 상황 동안의 그 관리비는 당연히 임차인이 낼 필요는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거나 사용 수익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 월세와 보증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 월세와 그 관리비는 그 임차인이 지급해야 된다라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부당이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 그러면은 임차인 지급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론은 지금 쭉 설명을 쭉 드렸던 내용 중에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판례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실질적인 사용 수익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러니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사용 수익을 했다면은 내야 되는 거고 월세랑 관리비를 내야 되는 거고 실질적인 사용 수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관리비나 월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케이스를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이상 무슨 어떤 케이스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세를 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 500에 50에 살고 있는데, 임차인이 잘 안 구해졌대요. 그래가지고,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사 갈게요. 집만 놔두고 이사 갈게요. 근데 전출은 안 하고. 근데 지문이 있으니까 비번 안 알려준 거예요. 이럴 때는 월세를 당연히 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러면 나갈 때까지는 그러면 제가 월세를 내야 되나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살고 있으면 당연히 내야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으니까, 그러면 제가 꼭 그 돈까지 내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실무에서는 임대인하고 좀 합의를 하죠. 임차인이 나갈 때까지는 그러면 월세를 좀 줄여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서,
임대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나갈 때까지는 뭐 50% 받겠다든지 뭐 70% 받겠다든지 뭔가 그런 합의를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예.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이제 전세 같은 경우였는데 전세인데 지금 시세가 뭐 한 2억밖에 안 해요. 근데 4년 전에는 시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2억 5천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5천만 원 정도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임차인이 뭐 2억에 들어오는데 2억 5천으로 본인이 썼으니까 그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달라 뭐 이제 예를 들어서입니다. 연장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연장 계약을 하는데 2억에 연장 계약서를 쓰고 왜냐하면 보증보험 증권 발행이 뭐 시세에 맞춰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2억에 쓰고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이자를 뭐 임대인이 부담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어떤 특약을 다시 만들어서 그 직접 서로 이제 그 합의를 한 다음에 하신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긴 하죠. 어쨌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되면 사실은 임대인한테 좀 불리한 거죠. 근데 임대인이 불리하지만 판례는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수익을 하고 있냐 안 하냐에 따라서 상황들이 좀 바뀐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임차 입장에서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조회수도 되게 많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